어머님, 아이들이 아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해요.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철저히 막았던 며느리. 그녀는 슬픔에 잠겨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새로운 남자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며느리가 자신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쌍둥이 손주들을 이미 8개월 전 차가운 보육원에 내다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서늘한 분노뿐이었습니다. 68세의 강남 건물주 박미라는 결심합니다. 돈으로 시작된 이 더러운 배신을 돈과 법으로 철저하게 심판하겠노라고. 송지은, 내 인생은 오늘부로 끝이다. 며느리가 누리던 모든 부와 행복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내는 한 할머니의 통쾌하고도 처절한 복수극.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1부 8억 6천만 원의 약속. 박미라는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다른 안목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지금의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세상의 무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이자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도 운명의 장난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력했습니다. 2년 전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미란의 잠을 깨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였고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비보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통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미란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부와 명예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미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겁에 질린 눈망울을 한 4살배기 쌍둥이 손주 서준이와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 송지은이 있었습니다. 아직 36, 너무나 젊은 나이에 과부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미란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민석 씨 없이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막막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며느리의 절규는 미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란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어린 것들과 며느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 뻔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라. 내가 약해지면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민석이는 갔어도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돈 걱정, 미래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미란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미란은 며느리를 자신의 주거래 은행 VIP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아래서 미란은 서류 봉투 하나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민석이 남긴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미란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여기 5억 원이다. 민석이 목숨값이다. 이 돈 내 통장에 넣어주마. 내가 직접 관리해라. 아이들 키우면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기죽거나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주는 거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저는 무서워요. 지은은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으나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아이들의 엄마다. 이 돈을 지킬 자격이 있어. 하지만 미란의 지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고 당장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건물 관리 계좌에서 매달 1일이 되면 며느리의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1,500만 원이었습니다. 미라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이다. 매달 1,500만 원씩 보낼 테니 이걸로 생활비 쓰고 아이들 최고급 영어 유치원 보내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다 해줘. 내 품위 유지비도 포함된 거니까 너도 기죽지 말고 다니고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라.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우리 손주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달 1,500만 원씩 24개월. 미란이 보낸 생활비만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준 보험금 5억 원까지 합치면 미란이 며느리 송지은에게 건넨 돈은 총 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강남의 웬만한 전세 아파트 2채 값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미라는 이 돈이 아까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우리 서준이, 서윤이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겠지. 그것은 며느리와 손주를 향한 미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사랑이 늘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지은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울며 전화하던 며느리가 점차 연락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미란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나중에야 문자 한 통으로 짧게 답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손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미라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주말에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늘 다급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손주들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가득 싣고 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난처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외부 자극을 줄이라고 하셨거든요. 애들이 할머니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나서 밤새 경기를 일으키고 울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빠 생각이 나서 경기를 일으킨다. 그 말은 미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손주들에게 고통이 된다니. 미란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란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알았다. 당분간은 가지 않으마. 대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미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 미라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홀로 지내며 오직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만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서가, 지은이가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더 참아야지. 애들이 좀 더 크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지만 미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그 거액의 돈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며느리가 욕망이라는 독을 품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부 명품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미란이 손주들을 보지 못한 지 2년이 꽉 채워지던 가을날이었습니다. 미란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강남 청담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미란의 시선이 건너편에 있는 최고급 명품 백화점 쇼윈도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과 드레스들. 그 화려함 속에서 미라는 익숙한 실루엣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지은이?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초췌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란의 시야에 들어온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머릿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당당한 발걸음. 그것은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슬픔에 잠겨 있다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곁에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며느리보다 1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훤칠한 키의 남자. 명품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며느리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고 며느리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곧장 명품 예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진열장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손에 아리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우리 결혼 예물로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친구들이 보면 부러워서 기절할걸? 남자의 목소리에는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지은이 남자의 볼을 꼬집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야 내가 받아줘야지. 아, 맞다. 오빠 차 바꾸고 싶다며? 이번에 내가 포르쉐로 계약해놨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나올 거야. 우리 오빠 기 좀 살려줘야지. 미라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포르쉐? 신혼여행?
아이들은 아빠 생각에 울다가 지쳐 잠든다던 그 시간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새 남자의 차를 바꿔주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주들은 저 여자가 저렇게 희희낙낙하는 동안 내 손주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미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건물 관리인이자 과거 대기업 회장들의 은밀한 조사를 도맡아 했던 베테랑 사립탐정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며느리 송지은의 뒷조사를 시작하세요. 지난 2년간의 카드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이동 동선, 만나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오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손주들 서준이랑 서윤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세요. 당장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미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미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며느리의 지난 2년간의 소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미란이 보낸 1,500만 원은 매달 며느리의 사치와 향락에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등급 유지비, 피부과 시술비, 해외여행 경비, 그리고 내연남에게 사준 명품 시계와 자동차 할부금까지 미란이 아이들의 분유가, 학원비라고 믿으며 보냈던 돈은 며느리의 욕망을 채우는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며느리가 5억 원의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들과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재혼할 남자와 살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전적인 배신보다 미란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현재 소재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재지, 서울 서초구 외곽 하늘 보육원.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육원? 내 손주들이 왜 보육원에 있어? 김 실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8개월 전입니다. 송지은 씨가 재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구청과 보육원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양육, 포기각서를 쓰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미라는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매달 1,500만 원을 받아 처먹으면서 경제적 어려움? 이 짐승만도 못한 년. 김 실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난 8개월 동안 송지은 씨는 단 한 번도 보육원에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다가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는데 그때도 송지은 씨는 남자랑 제주도 골프 여행 중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뒤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보고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핏발 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송지은, 내가 감히 내 아들의 핏줄을 버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손주들을 고아원에 처박아? 좋다. 내가 돈맛을 알았으니 이제 돈 없는 지옥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껍데기 같은 행복, 내가 모조리 부수고 짓밟아주마.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옥 속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 것. 미라는 지체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부 냉혹한 사냥의 시작. 미란의 차가 과속방지턱을 거칠게 넘으며 서초구 외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의 보육원이었습니다. 미란이 상상했던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던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보육원 원장실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주들, 서준이, 서윤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아이들 내놔요. 놀란 원장의 안내를 받아 미란이 향한 곳은 건물 뒤편의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미란의 눈에는 구석진 곳에 쭈그려 앉아 있는 두 아이만 보였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2년 전 미란이 기억하던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사주었던 명품 옷들은 어디 가고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서윤아. 아이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6살이 된 서준이가 흙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던 서윤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맞죠? 미란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자 두 아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란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미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데리러 오셨어요?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할머니, 저희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미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8개월. 이 어린 것들이 엄마에게 버림받고 매일 밤 얼마나 무서움에 떨며 누군가를 기다렸을까요? 미라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가 너희를 이 지옥에 뒀구나. 이제 가자. 할머니랑 집에 가자. 다시는 너희 혼자 두지 않으마. 미라는 그 길로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원장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슬픔을 거두고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라는 원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아이들 입소 기록, 상담 일지,
그리고 송지은이라는 여자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왔는지 연락은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금 당장 뽑아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아이들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변호사가 따로 연락할 겁니다. 협조 안 하면 이 보육원 문 닫게 만들 줄 아세요. 원장은 미란의 기세에 눌려 벌벌 떨며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서류에는 친모 면회 횟수 0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낼 가장 확실한 티켓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맛있는 밥을 먹여 재운 후 미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미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국내 5대 로펌 출신의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 변호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베테랑 박 회계사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미라는 그들에게 탐정 보고서와 보육원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상황 파악은 서류 보시면 될 겁니다.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며느리 송지은, 저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세요. 재산, 양육권, 명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목표가 단순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아니시군요. 이건 파멸을 원하시는 겁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멸입니다. 제가 보낸 8억 6천만 원 전액 회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박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장님. 우선 매달 보내신 1,500만 원을 단순 증여가 아닌 목적성 위탁금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양육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맡긴 돈인데 이걸 사치와 재혼 자금으로 썼으니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송지은 씨가 재혼남을 위해 산 차, 전세 보증금 등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전부 가압류 걸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아동유기 및 방임입니다. 8개월간 보육원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는 건 친권을 박탈당하고도 남을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혼은커녕 전가자가 되어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이라는 지옥으로 먼저 초대해 줍시다. 그날 밤 강남의 저택 서재에서는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부 완벽한 파멸. 며느리 지은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재혼남과의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에 신혼집 인테리어 싹 다시 하려고. 시어머니? 아유, 그 노인네는 내가 애들 핑계 대면 꼼짝도 못해.
돈만 보내주면 됐지 뭐. 애들은 보육원에서 잘 지낸다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키워줘. 나중에 자리 잡으면 데려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은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 그때 관리실 직원이 들어와 지은에게 등기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지은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어떻게 알았지? 소장에는 양육비 횡령, 사회행위 취소, 친권 상실, 형사 고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전세 아파트, 예금, 자동차, 명품 가방들까지 모조리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함께였습니다. 지은은 다급하게 재혼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미란의 손길이 닿은 재혼남은 지은의 빈털터리 상황을 눈치채고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미라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피고석에 앉은 지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남편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주신 증여였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옷 좀 사 입은 게 죄인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버리다니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잠깐 맡겼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재혼해서 안정되면 데려오려고 했단 말입니다. 미라는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지만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갑 제1호증, 피고의 계좌 내역입니다.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입금된 당일 백화점 명품관과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갑 제2호증, 하늘 보육원 원장의 진술서입니다. 피고는 지난 8개월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면회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내연남과 골프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날짜의 비행기 티켓과 골프장 예약 내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은 지은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증인석에 서서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돈만 주면 아이들을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제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8개월 동안 지옥에 갇혀 있었을 제 손주들을 생각하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저 여자에게서 엄마라는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의 핏값인 그 돈, 단 1원도 남김없이 회수하여 아이들을 위해 쓰게 해 주십시오. 긴 침묵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송지은은 원고 박미란에게 횡령금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9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며 피고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정 경위들이 지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발버둥 치며 미란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우리 애들 제가 다시 잘 키울게요. 제발요. 미라는 끌려가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송지은, 내 행복은 내가 버린 아이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야. 감옥에서 썩으면서 뼈저리게 후회해라. 내 인생은 오늘부로 끝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날 생각 마라. 지은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미라는 법정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는 변호사 사무장이 돌보고 있던 서준이와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라는 달려오는 아이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란의 따뜻한 품과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가자, 우리 강아지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미라는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비극은 돈과 법,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남의 여왕 박미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